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환자가 오늘 하루에만 5명이 더 나와 모두 11명으로 늘었습니다. 오늘 2시 기준으로 확진 환자는 총 11명이며 강남과 일산을 돌아다닌 3번째 환자와 함께 식사를 했던 6번째 환자의 가족들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처음으로 3차 감염이 확인되면서 바이러스가 지역사회에 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큽니다. 오늘 우한에서 귀국한 우리 교민 18명도 의심 증상을 보여 병원에서 검사 중입니다. 증상이 없는 교민 350명은 잠복기로 알려진 2주 동안 아산과 진천 두 시설에 머물며 검사를 받습니다. 여러 차례 검역을 거쳐 12시간 만에 입국한 교민들은 불안함 속에서도 차분함을 잃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잠시 뒤 전세기에 함께 탔던 승무원 연결해 긴박했던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정부의 공식 발표가 나오기 전에 환자의 개인정보와 동선이 담긴 문건이 유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공문서 양식으로 조작된 가짜 확진자 보고 문건도 온라인에 유포됐습니다. 경기도 양주의 한 가죽 공장에서 보일러 폭발 사고로 추정되는 불이 나 2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오는 7월에 공수처를 출범하는 것을 목표로 총리실에 소속된 설립준비단을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환자가 우리나라에서 오늘 하루에만 5명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환자가 나온 지 11일 만에 11명으로 늘어난 겁니다. 이번엔 3번째 환자와 함께 식사를 했던 6번째 환자의 부인과 아들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제는 2차 감염이 나왔는데 오늘은 3차 감염이 발생한 겁니다. 또 오늘 오전 우한에서 돌아온 우리 교민 368명 중 18명도 의심 증상을 보여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첫 소식 이한주 기자입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5명 가운데 7번째 확진자는 20대 남성입니다. 23일 오후 입국했고 26일부터 기침 등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이후 30일 저녁 확진 판정을 받아 서울의료원에 격리됐습니다. 8번째 확진자 역시 중국에서 온 60대 여성입니다. 7번째 확진자와 같은 날 같은 비행기를 타고 우한에서 칭다오를 거쳐 입국했습니다. 서울에 머무르다 거주 지역인 전북 군산으로 갔습니다. 이후 기침 증상이 나타났지만 28일 1차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2차 검사에서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아 격리됐습니다. 9번째와 10번째, 11번째 확진자의 경우 1명은 2차 감염, 2명은 3차 감염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중국에 가지 않고 국내에서 감염된 겁니다. 지역사회 전파가 현실화됐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현재로서는 이 6번 환자로 인한 접촉자의 양성이고 3차 감염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추가 확진자들은 모두 격리 병상에 있고 상태는 모두 안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네, 오늘 처음으로 3차 감염 환자가 나왔습니다. 3번째 환자와 함께 식사를 했던 6번째 환자의 가족 2명인데요. 바이러스가 본격적으로 지역사회에 전파되기 시작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배양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확진 판정을 받은 6번 환자의 가족 2명은 국내 첫 3차 감염 환자입니다. 우한에 있다 들어온 1차 감염자인 3번 환자는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는데 이 중 한 사람이 6번 환자입니다. 이 환자가 다시 자신의 가족 2명에게 3차로 바이러스를 퍼뜨린 겁니다. 3차 감염은 바이러스가 처음 확산된 중국에 이어 전 세계에서 2번째입니다. 보건당국은 3차 감염 환자들이 또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았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들어온 게 아니라 국내에서 옮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가 나오면서 지역사회 전파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다만 아직까진 바이러스가 폭넓게 퍼졌다고 보긴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어쨌든 접촉자라는 한 테두리 안에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건당국이 어느 정도 감시를 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발병한 거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에게 어떤 위협이 되거나 이럴 거라고 보지는 않는 거죠. 추가 확산을 막으려면 갑자기 늘어난 확진 환자의 접촉자를 찾아내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조사 인력이 부족합니다. 즉각 대응팀이 4개 팀이 나가서 5번 이후의 환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역학조사 인력이 약간은 부족한 상황이긴 합니다. 당장은 시도보건소 인력을 활용해 역학조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네, 여섯 번째 환자는 지난주 설 명절에 찾아온 딸과도 밥을 먹었습니다. 이 딸은 어린이집 교사로 29명의 아이들과 접촉했다고 하는데요. 여긴 바로 폐쇄됐고 수원에 있는 또 다른 어린이집도 한 교사가 환자와 접촉한 게 확인돼 문을 닫았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충남 태안의 한 어린이집입니다. 안이 텅 비었습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휴원을 알리는 공지가 붙었습니다. 이 어린이집 교사 A씨는 6번 확진자의 딸입니다. 지난주 명절을 맞아 부모와 식사를 함께 했다며 현재 자가격리 중입니다. 보건당국은 A씨가 오늘부터 발열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가 이번 주 어린이집에서 접촉한 영유아는 29명에 이릅니다. 걱정이 많이 되죠. 아무래도 면역성이 약하니까 애들은. A씨 남편 B씨도 관찰 대상입니다. B씨의 직장인 한국발전교육원도 오늘 교육생 전원을 긴급 귀가시키고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이들 부부에 대한 검사 결과는 내일 새벽에 나올 전망입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 안 어린이집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보육교사 C씨가 사촌 오빠인 7번 확진자와 접촉한 게 확인됐습니다. 현재 C씨가 증상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어린이집은 휴원했고 해당 건물은 전체를 폐쇄했습니다. C씨가 접촉한 교직원과 원생 등 28명은 능동감시 대상입니다. 2, 3차 감염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지역사회에서 대량 확산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네, 이번엔 3차 감염 환자가 치료를 받고 있는 서울대병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상화 기자, 지금 거기 있는 환자가 여섯 번째 환자, 그리고 여섯 번째 환자의 가족 2명, 이렇게 총 3명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세 번째 환자와 식사를 같이 했던 여섯 번째 환자가 어제 이곳 서울대병원으로 왔는데요. 이 여섯 번째 환자의 가족 2명이 오늘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섯 번째 환자의 아들과 아내입니다. 3차 감염인 셈인데요. 이 가족들도 이곳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럼 환자들 상태가 좀 걱정인데 상태는 어떻습니까? 네, 오늘 새롭게 확인된 환자들은 오후 들어 격리병실로 옮겨졌는데요. 지금은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의료진들에게 물어봤는데요. 현재까지는 중증은 아니고 상태도 양호하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입원한 여섯 번째 환자는 약간 열이 있는 상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가족 2명을 감염시킨 시기는 정확치는 않은데요. 이 환자의 진술을 볼 때 증상이 경미했는데도 감염력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좀 우려스러운 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나머지 환자들도 크게 증상이 있는 사람은 중증인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네, 또 오늘 새롭게 확인된 환자 2명은 우한에서 바로 온 게 아니라 칭다오를 거쳐서 온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2명은 지난 23일 우한에서 칭다오를 거쳐서 이곳으로 우리나라로 입국을 했습니다. 같은 비행기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모두 증상이 없는 채로 입국을 했다가 발열 등의 증상이 있어 보건소로 신고한 경우인데요. 어제와 오늘 확진 판정을 받고 서울의료원과 온광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렇다면 보건당국이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더 많아 보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보건당국은 초기엔 우한과 후베이성 위주로 방역을 강화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중국 전체로 이것을 확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28일 중국 입국객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것도 우한 직항편 승객들이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7번째와 8번째 환자처럼 다른 중국 지역을 통해서 격리한 사람들이 확진 환자가 나오고 있는 만큼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상화 기자였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전문가와 함께 방금 저희가 전해드린 소식을 좀 더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 오셨습니다. 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전에 저희가 전해드렸던 내용부터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3차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이 여섯 번째 환자의 부인과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럼 딸도 혹시 감염 확인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네, 물론 당연히 있습니다. 이런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이 가장 위험한 네. 밀접 접촉자들은 가족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치료 과정에서 이 접촉을 하게 되는 의료진이 됩니다. 특히 가족의 경우에는 이 확진 이전 상태부터 접촉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같은 공간에서 오랜 시간을
생활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감염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어린이집 교사기 때문에 아이들과 접촉한 기간도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아이들 같은 경우는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고위험군에 해당이 됩니다. 조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점은 네. 이분이 이 증상이 나타나기 이전에 접촉을 한 걸로 예, 알려져 그렇죠. 있어서 예. 감염 전파력이 굉장히 낮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실제로 이 최근에 그 상황을 보면 비교적 아주 초기 증상기에 감염 전파가 확인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면밀히 이 아이들을 잘 관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이게 조기에 발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본부도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오늘 하루 만에 추가 확진자가 5명이나 나왔습니다. 이게 조금 확산되는 속도가 가파라지는 느낌인데 여기서 더 올라갈 거라고 보십니까? 네,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 주 목금 토일 그리고 네. 다음 주 중순까지가 우한을 방문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환자들과 네. 또 그 확진된 환자들과 접촉한 사람들 중에 발병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유는 최근에 이 우한에서 발생한 450명 이상의 환자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네. 평균적인 잠복 기간이 5.2일로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예. 일주일 이내에 대부분 발병을 하고 95% 이상이 12.5일 이내에 발병을 하게 되는 것으로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중순까지가 우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방문자들이 가장 많이 분포하는 시간대이고 또 네. 접촉자들도 그 시간대가 가장 발병 빈도가 높기 때문에 앞으로도 확진자가 상당수 더 나올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환자 수를 대략적으로 한 몇 명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 예측을 하시는지. 물론 이제 그 재생산 지수라고 해서 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이 전파 강도가 강한지를 보여주는 지수가 물론 있습니다. 한 예. 사람이 감염이 되면 1.3명에서 2.5명이 더 감염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려를 조금 덜하게 하는 거는 지금까지 확진된 분들이 그래도 우리 방역망이 네. 관찰을 하고 감시하는 가운데서 접촉자가 최소화된 상태에서 발견이 되고 예, 있다는 그렇죠. 점입니다. 굉장히 불행 중 다행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렇게 확인이 돼서 관리를 하는 상황에서 발병을 하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접촉자가 최소화되기 때문에 네. 지역사회 유행 가능성이 낮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뭐 걱정했던 상황이긴 하지만 3차 감염자가 나온 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최악의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은 결국에는 이 역학조사 과정에서 접촉자를 놓친 사람이 있을 가능성 이 부분을 뭐 100%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이 철저한 역학조사가 필요하고 또 이 접촉자 중에서 발병을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또 지금까지는 능동감시 대상인 경우에는 또 다른 접촉자가 생길 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보완이 필요합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중국의 유행이 지금 예. 가라앉지는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렇죠. 다른 도시에서의 유행이 의심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 지역을 통한 유입 환자들이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있고 그 환자들과 또 접촉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리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우리 방역 체계가 이 부담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예, 장기간 할 수 있겠는가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메르스 때보다 전파력은 더 강하고 뭐 그렇다고 위험한 정도는 좀 더 약하다. 이런 게 지금까지 전문가들의 설명이셨잖아요. 예, 전파력은 메르스 때보다 확실히 강한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재생산 지수가 메르스가 0.4에서 0.9였다면 지금은 1.4에서 2.5 정도니까 2배 이상 높은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망률의 경우에도 과거의 사스에 비하면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사스가 네. 10%였던 점에 비해서 지금 통계가 나오는 거 보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3% 이하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겨울에 유행하는 인플루엔자, 독감을 예. 생각해 보면 이게 1% 미만의 사망률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거보다 한 2~3배 높기 때문에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사망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지금부터는 우한에서 들어온 우리 교민들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369명 중 1명이 중국 당국 검역을 통과하지 못해 전세기를 타지 못했고 또 18명은 의심 증상을 보여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병원에 격리됐습니다. 나머지 증상이 없는 교민들은 아산과 진천에 머물고 있는데요. 아산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이제 도착한 지도 반나절이 지났네요. 아산에는 몇 명이 어디서 지내고 있습니까? 네, 지금 이곳에서 화면 왼쪽 직선거리 약 500m 뒤쪽으로 경찰 인재개발원 생활관 5동이 있습니다. 이곳에 우리 교민 200명이 있고요. 또 이곳에서 65km 떨어진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 150명이 분산 수용됐습니다. 네, 많은 사람이 한 번에 이동해야 했을 텐데 그 이동 경로는 어떻게 됩니까? 네, 교민들은 오전 8시 김포공항에 도착해 3시간가량 검역 등 입국 수속을 받았습니다. 이후 10시 50분 경찰버스 34대를 나눠 타고 12시 50분 아산, 1시 20분에는 충북 진천에 도착했습니다. 긴장된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창문 너머로 보이는 교민들의 모습은 매우 피곤하고 지친 모습이었습니다. 네, 원래는 주민들 반대가 심했잖아요. 오늘 교민들 버스가 들어올 때는 충돌이 없었다고요? 없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곳에는 주민들이 천막과 의자를 깔아놓고 경찰과 대치를 하고 있었고요. 교민 수용 불가라는 현수막도 여러 개 있었는데 지금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아산과 진천 양쪽 주민들이 모두 스스로 철거한 겁니다. 오히려 일부 아산 시민들은요, 교민버스가 지날 때 이곳에 나와서 환영합니다, 힘내세요라는 응원 메시지를 적은 손팻말을 들고 나와 흔드는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네, 교민들이 그 안에서 어떻게 생활하게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앞서 리포트에서 언급했듯이 방도 혼자 쓰고 식사도 방 안에서 해결해야 하는 등 꽤 엄격한 격리 수칙이 적용됩니다. 일단 방 밖으로 복도만 나가더라도 N95 등급 마스크를 써야 하고요. 외부인은 물론 시설 내에서 다른 교민과 만나는 것도 제한됩니다. 이곳에는 국립중앙의료원 의료진 그리고 국방부 군의관 등이 함께 머뭅니다. 입소한 교민이 저희 취재진에게 보내준 사진과 영상이 있는데요. 오선민 기자의 리포트로 잠시 시설 내부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아산에 격리된 한 교민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사진입니다. 두루마리 화장지와 칫솔, 속옷부터 세탁 비누, 목장갑, 색연필도 눈에 띕니다. 지인들은 건강을 기원하는 답글을 남겼습니다. 또 다른 교민은 내부 시설을 영상으로 찍어 격리 생활을 외부에 알렸습니다. 이들은 생활관에서 1인 1실로 지냅니다. 교민 지원 계획에 따르면 방은 약 6평으로 화장실이 딸린 원룸 구조입니다. 침대에 옷장, 간이 테이블과 의자, 텔레비전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식사는 도시락으로 합니다. 아산 경찰 인재개발원에 머무는 교민들을 위한 도시락 배달이 곧 시작됩니다. 오늘 점심으론 도시락 200여 개가 들어갑니다. 맨날 터진 거 먹을 수 없으니까 예, 우리 두 분 거기에서 이제 뭐 하나 이렇게 추가하고 과일, 과자, 음료 등은 요청에 따라 수시로 제공됩니다. 방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교민들을 위해 여가 생활도 지원합니다. 와이파이를 제공해 방 안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인재개발원 안에 있는 도서관의 책들을 활용할 계획도 있다고 했습니다. 교민들이 내놓은 세탁물은 소독해 전문 업체에 맡기고 쓰레기는 환경부에서 폐기물로 분류해 따로 처리하게 됩니다. 경찰 인재개발원 정문과 생활관 부근엔 대인 소독기가 한 대씩 설치됐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예, 2주 동안 있으면 답답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증상이 없는 교민들이 다 거기 있는 건데 혹시나 향후 증상이 발견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교민들은 하루 2번씩 건강 상태를 점검받습니다. 혹시라도 열이 나는 의심 증상이 나오면 곧바로 국가지정 입원 치료병원으로 이송이 됩니다. 2주 동안 특이 증상이 없다면 보건교육을 받고 이곳을 나가게 됩니다. 어쨌든 유증상자와 함께 비행기를 타고 온 교민 수백 명이 이곳에 있다 보니 주민들은 불안해합니다. 아산시는 먼저 주민들에게 마스크와 세정제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방문 진료팀을 운영해 주민들의 건강 상태도 매일매일 파악한다는 계획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도훈 기자였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아산의 경찰 인재개발원을 저희 취재진도 한번 둘러봤습니다.
외부에 개방되지 않는 곳이라 격리에 적합하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었는데 주민들 산책로가 아무런 통제 없이 이곳으로 연결돼 있고 울타리가 없는 곳도 있어서 경비를 더 강화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충남 아산의 경찰 인재개발원. 정문은 철저히 통제돼 있습니다. 그런데 옆으로 돌아가면 상황이 좀 다릅니다. 경찰 인재개발원 주변으로 이렇게 마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주택이 보이는데요. 제가 이 인재개발원 가까이로 좀 다가가 보겠습니다. 이 길을 따라 쭉 와보니 이쪽에는 담벼락이 없습니다. 아무나 계단만 올라가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저쪽으로는 통행을 검문하는 절차가 있는데 이쪽으로는 아무런 제재 없이 드나들 수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오후 교민들이 입소를 마친 뒤에 다시 가봤습니다. 여전히 통제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안내문이나 차단 시설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격리 조치 이후 누군가가 이 길을 따라 나오는 모습도 보입니다. 주민들은 산책로로 써왔던 길이라고 말합니다. 낮에 이제 그렇게 많이 돌지요. 올겨울에 따뜻해서 많이 생겼어요. 개발원 부지 주변은 울타리가 아예 없거나 뜯어져 출입이 어렵지 않아 보이는 곳들이 더 있습니다. 외부에 개방되지 않아 격리에 적합하다는 당국의 설명과 현장 상황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경비를 맡고 있는 경찰은 2인 1조의 순찰조를 편성했다며 앞으로 순찰을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서효정입니다. 교민들이 우리 땅을 밟기까지 꼬박 12시간이 걸렸습니다. 몇 번이고 까다로운 검역을 거쳤기 때문인데요. 불안감과 차분함이 교차한 당시 상황을 몇몇 분들이 휴대전화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김지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거리에서 마스크를 쓴 채 기다립니다. 영사관 셔틀버스가 도착합니다. 우한을 빠져나갑니다. 거리에는 불빛뿐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도착한 곳은 테너공항. 텅 비었습니다. 우리 교민들만 보입니다. 공항으로 오실 때도 얼마나 좀 고생이 많으실까. 수속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우리와 중국 정부 모두 3차례 검역을 거칩니다. 앉은 채로 쪽잠을 청한 끝에 방호복을 입은 공항 직원들을 만납니다. 확인증을 받고 드디어 비행기에 오릅니다. 승무원들도 머리 끝까지 감쌌습니다. 빈자리 없이 빼곡히 앉습니다. 2시간을 날아 도착한 김포공항. 구급차와 방역요원들이 교민들을 맞습니다. 내려서는 다시 한번 체온을 잽니다. 입국 절차는 전세기만 들어오는 터미널, 그 안에 경납고에서 밟습니다. 일반 승객과 아예 떨어져 들어온 겁니다. 이렇게 우리 땅을 밟는 데까지 꼬박 12시간이 걸렸습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오늘 도착한 전세기에는 베테랑 승무원 11명도 함께 탑승해 우리 교민들을 도왔습니다. 모두 자원자들이었다는데요. 그중 한 명인 오중현 대한항공 사무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사무장님 안녕하세요. 베테랑 승무원이라고 안녕하십니까. 제가 전해들었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특별한 비행이라 긴장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승객들도 마찬가지셨을 것 같은데 어제 기내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승객분들이 탑승하실 때 의외로 상당히 차분하고 그리고 침착하게 tab승을 하셨고요. 예. 별다른 문제 없이 탑승하셨을 때도 그 자리에 앉아서 대기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사진을 통해서 보니까 어린아이가 이제 부모님 손을 꼭 잡고 있는 모습도 보이던데 아이들은 그래도 좀 불안했을 것 같아요. 예, 저도 몇몇 어린아이 분들을 같이 동반한 승객분들을 모시고 했는데, 예. 걱정보다는 기내에서 울거나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요. 예. 그리고 아무래도 탑승 시간 자체가 중국에서나 한국에서나 새벽 시간이어서 네. 탑승하신 다음에는 보통 어린아이 분들은 취침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 다행이네요. 또 우여곡절 끝에 당초 일정보다 한 11시간 늦게 출발했는데 현지에서 출발도 좀 늦어졌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아시겠지만 탑승하기 전에 이제 승객분들 대상으로 검역관들이 이제 검역 관련한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보통은 탑승을 하게 되면은 줄을 서서 우르르 이렇게 승객분들이 한꺼번에 탑승을 하시는데 네. 이번 이 특송기 같은 경우에는 한 12분에서 한 13분 정도가 한 번씩 이렇게 검진 절차를 받고 들어오시고 하는 그런 일련의 절차를 거치면서 좀 늦어졌습니다.
예. 이번 비행을 자원을 했다고 들었는데 그러면서도 가족들이 걱정할까 봐 또 알리지는 않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사무장님은 스스로 걱정은 별로 안 되셨나요? 사실 걱정이라기보다는 어차피 승무원들이 모든 승무원들이 이제 좀 신념을 가지고 비행하는 부분도 있고 예. 그리고 이번 그 이제 사태는 이제 국가적 위기 상황이니까 그 승무원들이 어느 승무원이라도 좀 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은 했었습니다. 근데 예. 저희가 아무래도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이제 승무원들의 그 부담을 좀 덜어주자라는 입장에서 좀 자원을 했었고요. 네. 부담이라기보다는 그 하나의 승무원으로서 그 다른 승무원들의 부담감을 좀 경감시켜준다는 그런 입장에서 자원을 했습니다. 예, 조금 뒤 출발하는 두 번째 전세기에는 타지 않으시는 거죠? 예, 오늘 지금 출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저는 집에서 지금 휴식 중에 있습니다. 예, 말씀 고맙습니다. 오중현 사무장님이었습니다. 네, 이제 잠시 뒤면 우한에서 교민들을 태우고 올 두 번째 전세기가 김포공항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오후 중국 정부가 운항을 허가했는데요. 지금 김포공항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영우 기자, 두 번째 전세기 출발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네, 두 번째 전세기는 잠시 뒤 8시 45분 김포공항을 출발하게 됩니다. 어제와 시간은 비슷한 상황입니다. 다만 어제는 인천에서 출발해 김포로 들어왔다면 오늘은 김포에서 출발해 내일 다시 김포로 돌아오는 경로입니다. 비행기는 현재 계류장에서 이륙을 준비 중이고요. 기종은 어제 중국 우한으로 갔던 보잉 747 기종, 같은 기종이 다시 갑니다. 네, 오늘 가는 전세기에는 귀국을 원하는 교민들 모두 탈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좌석은 상당히 넉넉합니다. 좌석수는 400석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 1차 비행기를 못 탄 교민 350여 명가량을 모두 태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부가 추가로 신청하는 교민이 있으면 모두 태운다는 방침이어서 정확한 탑승 규모는 중국 현지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오늘처럼 2차 전세기 탑승자 중에 증상이 있는 분이 나오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네, 오늘과 마찬가지로 내일도 비행기가 김포공항에 착륙을 하게 되면 활주로에 내려서 간단한 건강검진을 받게 됩니다. 열이 나는 교민은 곧바로 지역 거점 병원으로 옮기게 되고요. 다른 교민들은 버스를 타고 임시 생활시설로 가게 됩니다. 네, 김포공항에서 박영우 기자였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세계보건기구 WHO가 국제적인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우한에서 바이러스가 발견된 지 한 달 만이라 안 그래도 늦장 대응이란 비판이 나오는데 중국의 통제 능력을 확신한다는 말까지 해서 WHO가 중국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불과 열흘 만에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국제적인 비상사태는 아직 아니라던 기존 입장을 바꿔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The main reason for this declaration is not because of what is happening in China, but because of what is happening in other countries. 중국 밖에서 급속도로 확산되는 사람 간 감염, 이른바 2차 감염 현상이 심각하다고 본 겁니다. WHO의 비상사태 선포는 2009년 신종플루부터 지난해 에볼라 바이러스 사태 등에 이어 이번이 6번째입니다. 하지만 WHO는 정작 후속 조치로 예상됐던 다른 나라로의 여행이나 교역 제한을 권고하진 않았습니다. 특히 비상사태 선포 권한을 갖고 있는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은 거듭 중국을 의식하거나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This declaration is not a vote of no confidence in China. 특히 중국의 질병 통제 능력을 확신한다는 현실과 동떨어진 언급도 했습니다. 때문에 WHO 사무총장이 중국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중국은 그야말로 초비상사태라고 합니다. 어젠 하루 만에 사망자 수가 43명이나 늘었고 이제 환자 수는 10,000명에 육박합니다. 베이징 연결돼 있습니다. 자, 박성은 특파원, 중국에선 결국 환자 수가 10,000명에 다다랐네요. 네, 확진자 수가 하루 만에 2,000명 가까이 증가해 현재 10,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발병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한 건데요. 중국 정부가 전 지역의 이동을 통제하고 방역에도 총력전을 펴고 있는 상황이 무색하게 감염자 수는 도리어 더 빨리 늘고 있습니다.
사망자 수도 어제 38명이 는 걸로 집계돼 역대 최고라고 했었는데 오늘 아침 43명이 더 사망한 것으로 발표되면서 다시 한번 최대치를 넘어섰습니다. 현재까지 사망자 수는 213명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군을 동원하라는 지시도 내렸다던데요. 시진핑 주석은 지난 28일 베이징을 방문한 WHO 사무총장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우한 폐렴이라는 악마가 활개치도록 놔두지 않겠다고 자신했었는데 오늘은 군 동원령까지 내렸습니다. 군부대의 정예 요원을 뽑아 방역 현장에 즉시 내려보내라고 지시한 겁니다. 내부 단속도 강화하는 분위기인데요. 이번 사태로 인한 민심 이반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적인 예로 후베이성 환강 지역 보건 책임자가 업무를 부실하게 처리했다는 지적이 나오자마자 곧바로 해고해버리기도 했습니다. 우한에선 실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 가족이 의료진을 폭행하고 마스크와 방호복을 찢는 사건도 벌어졌습니다. 한마디로 민심이 점점 흉흉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가 이번 바이러스의 사람 간 전염성을 발병 초기에 이미 알았으면서도 은폐해왔다는 얘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중국 연구진이 국제의학 학술지에 오늘 발표한 논문에 공개된 내용입니다. 지난해 12월 말부터 이미 바이러스 원인으로 지목된 화난 수산물 시장과는 관련이 없는 감염자가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이번 달 초에는 의료진 7명도 감염된 사실이 있죠. 그러니까 중국 당국이 사람간 감염 가능성을 인정한 게 지난 21일이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중국 정부가 한 달 가까이 그 가능성을 알고도 은폐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중국 정부가 외국에 나가 있는 우한 주민들을 데려오기로 했다면서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직접 밝혔습니다. 해외에 체류하는 우리 시민들이 공경에 처해 있다면서 전세기를 보내 우한으로 직접 데려오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우한 시민들의 신변까지 위협받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보호 조치로 보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박성훈 특파원이었습니다. 미국도 처음으로 2차 감염자가 나와 비상입니다. 백악관은 대통령 직속 태스크포스를 가동하고 중국 여행을 금지할 것을 권고하는 최고 수준의 경보도 발령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임종주 특파원입니다. 미국에서 처음 나온 2차 감염자는 중국 우한을 여행한 뒤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의 남편입니다. 중국에 간 적은 없습니다. 배우자가 발열과 기침 증세를 보일 때 노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He recently began reporting symptoms and was admitted to the hospital and placed in an isolation room where he is in stable condition. 미국 내 환자는 이 60대 부부를 포함해 모두 6명으로 늘었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 직속으로 태스크포스를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Working very closely with them and with a lot of other people in a lot of other countries, and we think we have it very well under control. 또 중국 전역에서의 여행 금지를 권고하는 최고 수준의 4단계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미국은 우한 지역에 남아있는 자국민 추가 대피를 위해 다음 주 2차 전세기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바이러스를 차단하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2주 이내에 우한에 위치한 후베이성에 머문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와 체코, 베트남 등은 중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을 제한하거나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으로 가는 항공편과 철도 운행도 상당수 끊겼습니다. 이탈리아에선 유명 음악학교가 동양계 학생의 수업 참석을 금지한 것으로 전해져 과잉 대응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오늘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환자가 3명 나왔다는 가짜 문서가 온라인에서 빠르게 퍼졌습니다. 공공기관이 쓰는 문서 양식을 그대로 본뜬 건데 지역 보건소에 문의가 이어지며 혼란이 컸습니다. 최하은 기자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확진자 발생 보고라는 제목의 문건입니다. 오늘 3명의 확진자가 나왔다며 거주지와 직업, 조치 내용을 적었습니다. 공공기관의 보고서 형식과 닮았습니다. 하지만 가짜입니다. 가짜 뉴스고요. 시에는 당시 지금 확진자 없어요. 지금 전화 오고 있어요. 결국 화성시는 주민들에게 사실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자체의 실제 내부 문서들이 유출되기도 했습니다. 접촉자의 개인정보가 여과 없이 퍼졌습니다. 내부 자료가 유출된 게 맞고 어디에서 유출됐는지 지금 그 유출 정의 찾고 있는 중이라고.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확진 환자가 방문한 곳으로 알려진 업소들은 휴업을 결정했습니다. 확진자가 다녀간 영화관은 긴급 방역 조치 중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길은 모두 차단했고 영화 상영도 주말까지 중단했습니다. 세 번째 확진자가 묵은 강남 호텔 일대는 발길이 줄었습니다. 요즘에 담배 피우러 오는데 딱 원래 고기 파는 서점이 많거든. 딱 떨어요. 두 환자가 함께 식사했던 한 식당은 다음 달 5일까지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연일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환자와 관련해 상황과 맞지 않는 말을 했다가 2시간 만에 주워 담는 일이 있었습니다. 김소현 기자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민방위복을 입고 회의에 임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가짜뉴스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일부 악덕한 사람들이 가짜뉴스와 혐오를 부추기고 그런데 이 대표의 발언도 문제가 됐습니다. 다행히 2차 감염자는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그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이 감염이 됐기 때문에 아직은 전반적으로 확산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제 2차 감염이 확인된 6번째 확진 환자를 언급한 건데 일단 정부는 해당 감염자의 직업을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게다가 이 확진자는 가족 2명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한 걸로 확인돼 주변으로 조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3차 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진 만큼 전반적 확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평가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 발언 2시간여 만에 실수였다고 정정했습니다. 당 관계자는 JTBC에 실무자가 뉴스를 착각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여권으로선 겸연쩍은 상황입니다. 가짜뉴스의 생산과 유포는 방역을 방해하고 국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새 보수당은 당장 민주당이 당대표의 가짜뉴스를 해명해야 하는 지경이라고 꼬집었습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 곳, 여럿이 모여 긴 시간을 보내는 학교입니다. 전염을 막기 위한 교육 현장의 분주한 모습을 강보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내가 갑자기 기침이 나네. 에헴, 에치! 기침 났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팔 깊숙이 넣어주세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피하기 위한 보건교육이 한창입니다. 손을 구석구석 제대로 씻는 법, 손소독제 사용법도 체험하며 익힙니다. 손을 깨끗이 관리하면 감염성 질병의 몇 프로를 예방 가능합니다? 70%! 교실은 물론 도서관과 강당, 화장실, 화단까지 학생들이 지나는 모든 곳을 소독합니다. 그 코로나 바이러스 관계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로 개학을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3월에 예정되어 있던 각 교실의 방제 작업을 오늘 앞당겨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주말까지 서울 모든 초중고교가 소독을 마치기로 했습니다. 2차, 3차 감염자가 나오면서 휴업을 결정한 서울과 경기 지역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늘었습니다. 대학들도 행사를 잇따라 취소했습니다. 성균관대와 전북대 등이 다음 달 입학식을 하지 않기로 했고 인제대는 졸업식까지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마스크와 손 세정제를 찾는 사람들은 폭발적으로 늘었지만 다른 생필품 판매는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메르스 사태와는 또 다른 모습인데요. 소비 심리가 위축된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2달 된 아기를 키우는 이정은 씨는 최근 마스크를 대량으로 샀습니다. 집안 곳곳에도 손세정제를 놓고 씁니다.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오자 마스크는 15배, 손세정제는 23배 더 팔렸습니다. 반면 생수나 기저귀처럼 평소에 많이 팔리는 물건들은 온라인몰이라도 판매량이 오히려 줄었습니다. 80%까지 떨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손세정제나 마스크 정도만 필요 정도로 사는 편이고 다른 생필품이나 이런 거는 구매를 꺼리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바깥에서 있던 물건들이 저희 집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그래서 걱정돼서. 지금 당장 급한 물건이 아니라면 굳이 외부에 있던 걸 집으로 배달시키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는 밖에 나가지 않아도 물건을 살 수 있는 온라인몰은 매출이 껑충 뛰었습니다.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면서
특히 생필품은 많이 팔렸는데 이번에는 좀 다른 겁니다. 소비 심리가 쪼그라드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쏠림 현상이 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러한 소비 패턴 변화로 인해서 소비 위축이 나타나는 경향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최근 헤어캡과 물안경을 쓰고 입국한 여행객들 사진이 화제가 됐죠. 이렇게 하면 진짜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한데요. 조보경 기자가 어떤 마스크를 써야 하는지부터 손 씻는 법까지 검증된 예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오전 경기도 양주의 한 가죽 공장에서 보일러실 폭발 때문으로 추정되는 불이 일어나 2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폭발의 충격으로 건물 6동 중 일부가 완전히 파손됐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공장 건물 사이로 폭발이 일고 연기가 치솟습니다. 500m 정도 떨어진 건물 CCTV 화면도 크게 흔들립니다. 시커먼 연기가 뒤이어 피어오르고 놀란 사람들이 밖으로 나옵니다. 꽝 하고 소리가 났지. 그 다음에 이렇게 둘이 모이니까 또 꽝 소리가 나. 그러니까 이제 쏟아져. 유창이고 판내리고 막. 폭발의 위력으로 산책로엔 철근이 깊게 박혔고 하천엔 거대한 쇠조각과 파이프가 나뒹굽니다. 이웃 공장의 형광등과 유리창도 통째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24분쯤 경기 양주시의 한 가죽 공장에서 보일러 폭발로 추정되는 불이 나 25분여 만에 꺼졌습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폭발 당시 충격이 워낙 커서 바로 옆 공장의 외벽이 뜯겨서 나갔습니다. 바닥에는 유리 파편이 가득하고 철제 구조물도 휘어진 채 널브러져 있습니다. 이 사고로 71살 남성과 나이지리아인 한 명이 보일러실 옆 공장동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던 8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고 13명은 스스로 대피했습니다. 폭발을 일으킨 걸로 보이는 보일러는 스팀으로 가죽을 펴는 용도였습니다. 낡은 파이프가 터진 걸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 중입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검찰 개혁의 상징으로 꼽힌 공수처 도입을 위해 설립 준비단을 꾸릴 예정입니다. 정 총리는 자치경찰제도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겠다고도 밝혔는데요. 하지만 사찰 가능성이 지적돼 온 정보경찰의 폐단을 막는 방안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이 없었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총리 직속으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립 준비단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7월 공수처 출범을 위한 제반 사항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새로 출범하는 공수처는 독립된 기구로서 성역 없는 수사를 할 것입니다. 법안이 통과된 검경수사권 조정안 후속 추진단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검찰과 경찰의 조직을 개편하고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 관련 법령도 정비하겠다는 겁니다. 정 총리는 또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사찰 등의 우려가 지적돼 온 정보경찰 개혁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치 개입과 민간인 사찰 등을 하지 못하도록 업무 영역에 제한을 두면 된다고 답했습니다. 과거와 같은 그런 업무는 일체할 수가 없고 공공의 안녕에 위해가 되는 부분에 한해서 정보경찰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한하고 있고 현재 국회에는
경찰이 수집할 수 있는 정보를 공공 안녕에 대한 정보 등으로 한정하는 등의 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 전문위원도 개정안 내용이 모호하고 경찰의 정보력이 악용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보경찰이 수집할 수 있는 정보의 종류를 법률에 지정하고 구체적으로 제한하거나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민주당 쪽에선 영입인사와 관련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당 내에서도 영입인사 검증을 더 강화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민주당 14호 영입인사 조동인 씨는 과거 인터넷에 쓴 글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를 지지했었던 사실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행보에 대해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평가한 글입니다. 청년 창업 전문가로 소개된 조 씨의 경력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8년 동안 창업과 실패를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회사들 중 3개가 2015년 일주일 만에 창업됐다 2년여 뒤 한꺼번에 폐업된 게 알려진 겁니다. 이에 대해 조 씨는 경영상의 문제였고 창업을 스펙으로 쓸 일도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방위산업 전문가로 영입된 최기일 교수에 대해선 논문 관련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 교수가 한 전문지에 낸 논문이 다른 곳에 실린 논문과 일부 유사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최 교수는 공동 연구자가 단독으로 다른 연구지에 투고한 걸 모르고 다시 투고해 벌어진 일이라며 해당 투고는 연구 실적에도 반영 안 되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논문은 자진 철회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데이트 폭력 의혹을 받는 원정관 씨는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앞서 의혹이 불거지자 민주당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했지만 원 씨의 탈당으로 당 차원의 확인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JTBC 최재원입니다. 보수 진영 통합을 논의해온 혁신통합추진위원회가 오늘 신당 창당 구상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각 다른 장소에선 이른바 태극기 세력이 주축이 된 또 다른 당이 창당대회를 열었습니다. 총선이 70여일 앞인데 보수 진영이 어지럽습니다. 정종문 기자입니다. 혁신통합추진위가 다음 달 보수통합 신당 창당 구상을 밝혔습니다. 통합신당이 문재인 정권을 확실하게 심판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 유일한 범중도 보수의 정통 세력임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선언합니다. 이른바 반문 세력을 한데 모아 4월 총선을 치르겠다는 겁니다. 이 자리엔 보수 정당 대표들도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새 보수당의 주축 유승민 의원은 불참했습니다. 그러곤 한국당과 새 보수당의 당대당 통합 논의를 강조하며 전체 보수 통합과는 거리를 두는 발언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른바 태극기 세력은 또 따로 모였습니다. 혁신통합추진위와 같은 시각 자유통일당이 창당대회를 열고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대표에 취임한 겁니다. 이 자리에선 황교안 대표와 한국당에 대한 반감이 표출됐습니다. 통합을 하려면 누구하고 해야 됩니까? 강화문하고 해야죠. 강화문하고. 우리는 고려두고 누구하고 통합을 한다니까 누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열받아서 우리가 정당 만든 것입니다. 한편 바른미래당을 탈당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도 다음 달 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당 창당 계획을 밝힐 걸로 알려졌습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대한항공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3월 주총을 앞두고 남매 간 경영권 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조원태 회장의 누나 조연아 씨가 사모펀드 KCGI, 반도건설과 손을 잡았습니다. 한진칼 최대 세력이 된 이들은 현재 경영진, 다시 말해 조원태 회장 대신 전문 경영인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KCGI는 오늘 오후 반도건설, 조연아 씨와 한진칼 지분을 공동으로 보유하는 계약을 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오는 3월 열릴 주총에서 전문 경영인을 선임하기 위해 의결권을 함께 행사하겠다는 내용의 공동 입장문도 냈습니다. 이들은 한진그룹은 현재 심각한 위기 상황이며 현재의 경영진은 이를 개선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진그룹 총수인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을 정조준한 겁니다. 이들은 주주총회에서 조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을 맡고 새 전문 경영인을 추천할 걸로 보입니다. 새 주주가 가진 지분은 총 32%가량으로 한진칼 내 최대 세력입니다. 조 회장 지분에 우호 지분으로 분류되는 주식을 합친 것보다 배가량 많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말 조연아 씨가 동생 조원태 회장의 경영권에 반기를 든 지 한 달 만에 이뤄졌습니다. 남은 변수는 조연아, 조원태 씨의 동생 조현민 씨, 어머니 이명희 씨 등 다른 가족의 선택입니다.
조원태 회장은 조연아 씨의 문제 제기 이후 어머니 이명희 씨와 크게 다툰 뒤 공동 사과문을 냈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충남과 전북 일부 지역에선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질 걸로 보입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내일 대부분 지역이 나쁨 수준이란 예보입니다. 김포공항에선 우리 교민들을 추가로 태워올 전세기가 이륙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8시 45분쯤 출발을 할 것으로 보였는데 아직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전세기에는 우리 정부 신속 대응팀이 타고 있고요. 아무래도 조금 있으면 출발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행기는 어제와 같은 비행기고 3시간 동안 환기하고 또 소독을 거쳤다고 합니다. 이 비행기에는 우리 교민 350명 정도를 태우고 돌아올 걸로 알려졌는데요. 정부는 아까 저희가 전해드린 대로 최대한 많은 인원을 태워서 오겠다는 방침입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우리 교민들은 중국 당국의 검역을 우선 거친 뒤에 탑승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는 교민 한 분이 중국 검역을 통과하지 못해서 전세기에 타지 못했습니다. 우한으로 가는 전세기 모습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밤샘 토론이 있습니다. 마고른 총선 가도, 야당 심판될까, 정권 심판될까라는 주제로 밤 12시 20분부터 진행됩니다. 뉴스가 끝난 뒤에는 바로 소셜 라이브가 이어지는데요. 지금 빠르게 퍼지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상황과 대책을 이한주, 이희령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